자, 590페이지죠. 지금 봤던 이제 309조가 이제 이행적 가처분이다 해서 이행적 가처분에 대해서는 그 불복을 하면서 집행 정지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그 민사집행법에서는 이행적 가처분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는 집행 부정지 원칙의 예외다 해서 또 그리고 이행적 가처분에 대해서는 그 집행 결과에 대해서 원상회복 절차까지 만들어 놨어요.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러면 이행적 가처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 이행적 가처분이 뭐냐에 대해서는 소송물인 권리나 법률 관계를 마치 이행된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만족적 가처분 중에서 이행적 가처분에 하나는 것이지 형성적 금지 가처분은 여기에 집행정지는 안 됩니다. 예컨대 형성적 금지가 뭐냐면 오른쪽에 밑에 박스에 뭐 경업금지, 통행금지, 뭐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같은 것들 말하고요. 그러면 이행적 가처분이 뭘까요? 아까 봤었죠? 명도하라, 철거하라, 뭐 열람하라, 임금 줘라 이렇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명도, 철거, 열람, 임금을 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집행정지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물론 그때 다음 페이지 보듯이 그 소명을 해야 돼요. 소명. 예컨대 이 소명이란 말은 뭐 돈을 내고 뭐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선서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죠? 물론 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할 때는 임의적이지만 취소까지 하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 정지에 대한 재판은 상소하는 심의 원칙이지만 원심 법원에 있을 때 권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끝으로 이제 부당한 거에 대한 그 손해배상,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할 수도 있죠. 예컨대 일본에 가압류 가처분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까지 해놓은 채권자가 졌어요. 그러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그에 따라서 부당한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의 과실 추정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보시고요. 쭉. 자, 308조는 아까 봤던 뭐죠? 이행적 가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토해내야죠. 토해내는 거. 이미 이건 준 경우죠. 다음 페이지에 가처분 재판에 의해서 채권자가 물건을 받거나 아예 돈을 받았어. 또 물건을 쓰고 있어. 그러면은 법원은 가처분 취소 심판을 구하면서 법원에 물건과 금전의 반환, 즉 원상회복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것들이 우리가 원상회복에 대한 재판이다. 물론 이때 준 거에 대한 반환이고, 이 원상회복 재판은 뭐 가정적이고 잠정적인 가처분에 행해지는 것이고, 나중에 기판적은 없고요. 권리관계 전부를 확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가 가처분에 의해서 얘한테 2천만 원 받았어요. 그럼 다시 내가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2천만 원 내놔. 그럼 다시 토해놓죠? 그러면 이걸로 끝이 아니고 나중에 본안에 가서 이 원상회복에 다시 A한테 2천만 원이 있다라고 재판이 나올 수 있어요. 이 판결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권리를 확정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소송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이번에 이때 그 원상회복이라는 말은 채권자에게 준 거, 물건과 금전만 되는 것이지, 별도로 손해배상 아닙니다. 별도예요. 4번에 이때 그 원상회복의 재판은 그 가처분의 취소에 부수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대해서만 별도로 불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야 가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때는 원상회복의 가처분 취소는 맞아. 근데 원상회복 억울해. 그래서 이 원상회복만 다툴 수가 없어요. 이것만. 그때는 안 되고요. 그때는 가처분 자체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같이. 그래서 4번에 그것에 별도로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처분이 전부 취소되었다면 설령 원상회복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채무자는 그렇죠. 어차피 채무자는 가처분 취소 목표니까 전부 승소한 거예요. 그렇더라도 원상회복에 대해서만 따로 불복을 해서 할 수 없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반환 소송을 구하는 밖에 없다. 그죠? 같은 법리로 가처분 취소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집행정지했을 때 그 집행정지는 원상회복에도 미칩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처분 취소에 대해서는요 즉시 항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즉시 항고하는 기간 동안 원상회복을 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 즉시 항고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상회복도 정지됩니다. 요 나번이 잘 나와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집행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가압류나 가처분에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취소를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면 이제 뭐 남았을까? 이제는 그 집행에 대한 취소가 또 나왔죠. 집행 취소와 명령 취소는 다른 겁니다. 같은 취소 아니에요. 이건 집행 취소예요, 집행 취소. 따라서 집행의 문제다. 물론 이제 이번에 이 가압류 가처분 집행은 별도로 집행 신청하느냐 문제인데요. 자, 1번에 가압류 명령과 집행 기한이 같은 것 볼까요? 우리가 부동산 집행, 가압류죠, 가압류. 또 유체 동산 집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채권 집행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요 부동산 집행과 채권 집행은 뭐죠? 요건 가압류 명령이라는 뭐죠?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집행도 저 송달이죠. 그 집행도 이 가압류 명령과 집행을 다 법원서예요. 법원서입니다. 그러나 요 유체 동산 집행만큼은 요거는 가압류 명령을 갖다가 집행관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거기 그 2번에 저 특색 중에서 방가로 1번에 볼까요? 명령법원과 집행기간이 같은 채권 가압류와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 신청 안 해도 알아서 집행에 착수를 해주는데, 다만 이 가압류 명령법원하고
집행기간이 다른 유체 동산 가압류 경우는 가압류 결정문 갖다가 집행관 사무소에다 다시 위임 신청을 해야만이 집행에 착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압류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문이 송달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몰래 하는 거니까. 따라서 가압류의 집행력은 그 채권자가 받은 후 2주일 안에 집행에 착수하면 돼요. 착수 안 하면 상실해. 그죠? 물론 가압류는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예외로 승계 집행은 있겠지만, 그러면 집행 기간이 있구나 해서 집행 기간에 기산점이 됩니다. 우리가 보존 명령은 14일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조문에 채권자가 그 재판 결정문을 고지 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그 가압류에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인 집행기간은 법이 정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마음대로 그걸 늘려잡아 줄 수도 없어요. 그죠? 또 채무자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집행은, 그렇지만 집행도 집행이 가능한 때부터 기산한다는 거예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쭉 가서 집행이 고사한 경우도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가볍게. 우리가 이제 쭉 봤었죠. 가처분 중에서 그 재판의 결정을 보내는 거하고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것도 있다. 특히 가처분이 그래. 주로 자기 가처분. 우리가 어떤 거를 뭐 철거하라 이건데, 자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죠. 대체 집행이 있고 또 부대체적인 간접 강제가 있다. 근데 집행기간은 그 대표 신청이 있는 때, 또 간접 강제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부터가 아니고, 즉 그게 아니고 가처분이 받은 때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 결정문을 고지, 즉 법무사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철거 집행하거나, 그죠? 간접 강제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원칙이지만 그 가처분 중에서 우리가 부대체적인 자기 의무 같은 것들이 계속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공사를 하지 말라라든지, 그죠? 또는 자기 의무를 계속해. 그러면 성실히 그 의무를 하고 있을 때는 뭐하러 신청하겠어? 그러니까 채무자의 태도로 봐서 자기 의무를 안 했을 때부터 간접 강제할 때는, 그때는 예로 그때부터 기산점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다 하신 얘기죠. 그래, 특히 부작위 같은 것도 뭐 소음을 지르지 말아라, 노래 부르지 말아라 그런 거네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언더라인에 보면 채무자가 그것의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간접 강제로 100만원씩 내라고 신청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그 위반 행위 한 때 2주 내에 간접 강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집행의 착수. 또 2주라는 말은 집행에 착수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밑에 2주 안에 집행에 착수하면 된다. 예컨대 동산을 찾는데 그 압류할 물건을 찾기 위해서 채무자의 가옥 같은데 몰래, 그죠? 지하실 같은 데를 수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착수한 때는, 그죠? 14일째면 찾는 데만 3일 걸려. 그러면 3일은 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착수다. 물론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그 가압류 등기 촉탁서를 보낸 때가 착수예요. 보낸 때. 그죠? 채권도 보낸 때.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러면 그 집행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기간이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가압류의 집행력은 이래요. 그 얘기는 집행할 수가 없어. 보세요. 우리가 집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가압류 명령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집행력을 잃는다는 것은 가압류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압류 자체의 효력을 없애려면 채무자가 별도로 또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각종의 집행은 이제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올리는 게 집행이죠. 넘어가서 자, 59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 상대호 이제부터 봤던 것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가압류 채무자가 팔 수 있죠. 가압류 채무자는 물론 처분행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압류 채권자나 가압류 집행 절차에 참가한, 그죠? 처분하기 전에 그 들어온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가압류 채무자하고 그걸 산 사람인 제함취득자 사이에는 둘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유효고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만 무효다. 그게 이제 개별 상대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1번에 가압류 집행 후에 가압류의 그 목적물인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어요. 그럴 때는 그 가압류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물건을 판 대금에서 그 가압류 결정 당시의 금액 1,000만 원이지. 그럼 가압류 당시에 그 금액 이상을 달랠 수는 없는 거죠. 가압류에 청구한 금액만이지 그 이상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가압류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도 동순이다. 유명했었죠. 3번에 가압류된 물건이 제3자에게 팔았을 때, 그러면 그 채권자가 다 만족받고 남은 돈은 누구한테? 그건 산 사람, 제함취득자한테 줘라. 4번 유명하죠. 가압류가 되고 물론 그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이미 가압류 다음에 넘어갔을 때는 그 넘어간 날 이후에는 옛날 소유자들이 배당 달할 수 없다. 그죠? 이미 그걸 나머지들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뭐 쭉 봤던 사건이에요. 나머지 쭉 넘어가서 특히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598페이지에 보존 신청에 대한 얘기가 또 하나 있고요. 나머지 쭉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체 동산도 넘어가고 나오지 않으니까 이쪽은 나오는 것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보고 넘어가죠. 자, 605페이지에 있는 거, 605페이지에 있는 3번과 4번을 보시면 돼요. 그거 잘 나오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제, 채무자가 가압류된 소유권 등의 청구권을 소구할 때, 그죠? 뭐예요?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자, A가 있어요. 몇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K가 가압류 나왔어요. 1억이죠. K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가 된 물건을 샀어요, B가. 그죠? 그러면 이때 이 가압류된 물건을 산 사람은 뭐죠? 이 당연히 가압류권자한테는 1억만큼은 무효죠. 그죠? 무효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요, 반대로 이번에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아까 B죠, B가 지금 B가 A한테 지금 이걸 샀어요. 그죠? 이번에는 애가 아직 등기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자, B가 A한테 뭐죠?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죠. 근데 야, 등기해줘, 등기해주니까 이게 가압류였어. 가압류니까 A가 그래, A가. 이게 등기가 안 됐다, 가압류. 채권이죠. 그러니까 A 쪽에서 이 제함 채무자가 야, 내가 등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해요. 그러면 이건 등기부가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가압류 결정, 왜냐면 이 갑은 B에 대한 가압류권자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잖아요. 아직 A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야, 너 A한테 B 등기해주지 마라. 라고 보내면요. B가 A한테 야, 그래서 등기해줘야지. 그래서 B가 A에 대해서 야, 소유권 등기해라는 소송을 해요. 그러면 그 이행 소송에서 B가 이기지만 어떻게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부로 이기겠죠. 해제하면 넘어가라. 이렇게. 그게 잘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3번에 채무자가 가압류된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말은 아직 등기가 안 나왔을 때 얘기죠. 그 장래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달라고 소송으로 구할 때 제함 채무자는 가압류가 됐어라는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법원은 그래, 그러면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해줄게. 그래서 해제 조건부 판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밑에 있는 판례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그건 등기가 안 된 거고, 이번에는 등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자, 등기란 말은 이 B가 A에 대해서 가등기만 한 거야. 가등기만.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림이 같이 했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요. 등기부 보면, 자, 갑이 매도인입니다. 소유권이 있어. 그래서 우리 가등기를 해놨어. 자, 그랬더니 의뢰 채권자 병이 좋았어 해가지고 가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로서 가압류한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채권에 대한 가압류였어. 그죠? 그 상태에서 을이 정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자, 을이 정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정은요, 가압류를 안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가압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소유권 등기 청구권, 물론 가등기는 을이 있겠죠. 을이 그랬죠. 을이 와가지고, 야, 내가 이거 사업인데, 가압류 그냥 빼고, 야, 가압류 빼고 팔아.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정은 사겠죠. 가압류 빼고 가압류 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은 을한테 살 수 있지만 역시 병의 가압류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잠깐 물어봅니다. 볼까요? 자, 4번. 이게 좀 어려워. 읽을 때 어려워, 읽을 때. 제가 따옴표 친 건 제가 친 거고요. 이렇게 공부할 때는 이렇게 안 쳐줘. 그냥 쭉 읽으니까.
가등기된 소유권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래. 이 그림을 보면서 가등기 했는데 거기다가 가압류도 친 거야. 그럼 가등기된 소유권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됐을 때 그럼 나중에 가등기하는 본등기를 하고 다시 제함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기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왜요? 그 제함자에 대해서 가압류의 처분 금지를 주장할 수 있죠. 야, 1억 내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됐죠? 그러니까 제함자 명의의 등기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효죠. 풀어줘야 되는 거야. 됐죠? 그 표현이 어렵대가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 금지 가처분 중에서 그 유명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가처분은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608페이지에 그렇죠. 우리가 등기법상 미등기에 아직 사용 승인 받지 못한 경우도 보존 등기 안 됐지만 그렇죠. 적법한 건축 허가 받았다면 가처분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다번에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도 그렇죠. 이때는 채권자가 대위에서 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속인이 우리가 대위를 해줘서 채권자 대위로서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대위고요. 대위고 자 2번은 달라요. 2번은 자 가처분권자가 피상속인하고 매매를 한 거야. 매매를.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다 가처분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얘랑 매매를 한 거야, 매매를. 근데 이게 매매를 했는데 A가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처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B가 이렇게 A에서 B로 소유권 등기하겠죠? 승소해서 소유권 등기할 때 상속 등기 필요 없죠. 이건 상속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거기 이번에 가처분권자가 피상속인과 옛날에 매매를 해서 그래서 그걸 안 주니까 상속인 상대로 가처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물론 피상속인의 소유권의 상속 관계는 상속인들이 되겠죠. 등기무자는 상속인이겠지만 가처분 등기할 때는 상속 등기 필요 없죠. 이거는 상속인이 채권자가 아니고 그죠? 피상속인이 채무자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라번에 일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해 내가 일필지를 특정해서 샀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나중에 어느 쪽으로 분할할지 모르니까 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필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이지 일부에 대한 가처분이 아니죠. 전부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끝으로 가처분은 우리가 가처분은 어떤 공탁금을 거는 그 해방 공탁금에 대한 취소는 인정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고 쭉 넘어갔습니다. 나머지를 넘어가시고 나머지 안 나오시고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615페이지에 있는 그 유명한 이제 집행 취소죠. 집행 취소. 지금 보세요. 이거만 마치겠습니다. 집행 취소는 제가 집행 취소만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마칠까요? 요거만 하고. 자, 우리가 가압류를 하고, 자, 가압류 명령이 있어요. 자, 우리는 뭐죠? 요거 집행의 취소예요. 이 부분.
볼까요? 한 10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존 소송에는 보존 명령과 보존 집행은 별개예요. 따라서 명령을 다투는 절차와 집행을 다투는 절차도 별개야. 따라서 보존 명령이 취소돼도 별도로 집행이 취소가 않는 한 집행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보존 명령 취소 변경 결정을 가져와서 별도의 집행 취소까지 해야만이 그저 자유로운 지위에서 완전히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1항에 채권자가 돈 받으면 어떡합니까? 채권자가 스스로 집행 취소 보통 가압류였고요. A가 가압류였어요. 자, B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얘가 가압류 1,000만 원하고 이 비용 해가지고 100만 원을 줘. 그럼 당연히 얘는요. 그럼 가압류 취하, 이 가압류를 취하 및 뭐야? 집행 취소 신청서를 내겠죠. 그러니까 이건 채권자의 집행 취소 신청인데 주로 이제 이걸 합의했다 가지고 집행 해제 신청이라고 합니다. 또 물론 가압류 해방금에 의한 집행 취소도 있고요. 또 채권자가 취하한 경우도 있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가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쪽은요. 자, 다음 페이지 역시 3번에 채권자가 역시 똑같죠. 가압류 가처분 취하를 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송달을 해주는 거 알 수 있고요. 네, 나머지는 자, 그러면 오른쪽에 3번의 집행 취소 절차. 집행 취소는 집행기관이 합니다. 그렇죠? 주로 집행 취소는 보좌관의 업무다. 방법. 다음 페이지. 부동산의 경우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집행 취소가 곧 뭐예요? 말소 등기죠. 말소 등기 촉탁의 집행 취소지 뭐 그죠? 그리고 채권 가압류는요. 당연히 제함 채무자에게 그 취소 결정은 아닙니다. 취소 통지서 송달이 취소야. 취소 통지서예요. 결정문이 아니고. 따라서 판례도 제함 채무자 은행에 대한 집행 취소는 은행한테 집행 취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있는 거다. 자, 집행관. 집행관은 가서 띄면 되겠죠? 내 건데 동산연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갖다 줬어. 그러면 집행관이 가서 붙인 거, 준 거, 결정문, 띈 거, 떼면 되지 뭐. 그게 취소였지 뭐. 그죠? 자, 4번에 집행 취소는 이제 로 인해서 그 각종 구석에 벗어나고 소유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죠. 5번에 이러한 집행 취소에 대한 불복은 우리가 집행이의를 할 수 있다. 것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자, 본집행인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시간만 더 지금 어차피 왜냐면 한두 개 더 하고 판례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1시간 정도만 더 하고 주임법도 있죠. 그래서 한 2시간 더 하고 마치고 이제 공탁법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공탁법은 지난번에 아마 앞부분 또 조금 해놨어요. 했기 때문에 아마 1, 7번 정도 예상할 수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보고 이제 객관식에 아마 중순 때 상법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때 중순 때 돼서 아마 상법을 좀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